새로운 영화 소식과 함께 영화 속의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무비토크입니다. 네,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영화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화계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영상자료원이 뽑은 한국 영화 대표작 백선의 시나리오가 내년 1월 3일까지 CGV 명동역 시내 라이브러리에서 전시됩니다. 역대 최고의 한국 영화로 꼽힌 작품의 시나리오를 직접 읽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명작들이 포함이 됐을지 궁금한데요. 한국 영화 대표작 백선이라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1960년대와 70년대 영화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임상수 감독이 배우 전도연과 이정재를 데리고 함께 리메이크하기도 한 영화죠. 김기영 감독의 한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범선 작가의 소설을 영화화한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 그리고 황석영 작가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이만희 감독의 산포 가는 길도 빼놓을 수 없는 고전 영화들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전시된 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시나리오를 책처럼 읽어볼 수 있는 전시잖아요. 와, 정말 오래된 고전 영화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2000년대 이후에는 어떤 작품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2000년대 이후 작품으로는 그 박찬욱 감독에게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안긴 작품이죠. 그 올드보이가 있고요. 네. 이제는 세계로 활동 무대를 넓혀가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과 마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한여와 올드보이랑 마더는 극장에서 다시금 상영도 이루어지니까요. 네, 스크린에서 영화를 놓쳤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원빈 씨랑 김혜자 선생님이 나오셨던 마더를 재밌게 봤었는데요. 네. 이번에 극장에서 재개봉하는 바람에 다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극장에 지나다 보면 재개봉한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중에서도 2005년에 국내에 개봉했던 이터널 선샤인, 이 흥행이 또 만만치 않다면서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10년 전 영화인데요. 네, 10년 만에 재개봉을 한 그 이터널 선샤인의 흥행 성적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국내 개봉 당시 이 영화를 봤던 관객이 총 17만 명이었는데요. 현재 재개봉으로 이 영화를 찾은 관객 수가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개봉 영화 중에서 개봉 당시의 흥행 성적을 넘어선 영화는 이터널 선샤인이 처음입니다. 미셸 공드리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요, 사랑했던 연인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할수록 사랑했던 기억이 더 생생히 파고들어서 괴로워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아름답고 독특한 멜로 영화입니다. 네. 흥행 성적에서 증명이 되듯이 세월이 지나도 명작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들으니까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 들고요. 이터널 선샤인 외에 또 재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역시나 10년 만에 재개봉하는 영화죠. 빈 벤더스 감독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이 어제 재개봉했습니다. 네. 음악만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훔친 쿠바 뮤지션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음악과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12월 3일에는 12살 소년과 뱀파이어 소녀의 러브스토리를 그린 스웨덴 영화 렛미인이 재개봉하고요. 네. 영화 렛미인은 이후에 헐리우드에서도 다시 리메이크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작품들이 다시 개봉을 기다리고 있네요. 네. 정말 이 영화들 지금 재개봉하면 나중에 또 언제 재개봉할지 모릅니다. 몰라요. 예, 네.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저 영화는 꼭 한번 극장에서 봤었어야 했는데 하는 영화들 있으면 꼭 챙겨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주에 개봉한 신작을 소개해 주시는 순서죠. 네. 어떤 작품인가요? 네, 윤태호 작가는 그 이끼와 미생으로 유명한 만화가죠. 네. 예, 미생은 지난해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많은 인기를 모았었고요. 그 이끼 역시 강우석 감독이 영화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네. 영화가 사랑하는 웹툰 작가 윤태호 작가의 작품이 또다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미완결 만화를 원작으로 한 내부자들이 바로 이번 개봉작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윤태호 작가의 원작 내부자들은 이 연재가 완결되지 못한 채 중단이 됐는데요. 미완의 이야기를 어떻게 영화로 만들어냈을지 또 영화와 원작의 차이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영화와 원작 모두 기득권의 실체를 신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계, 정치계, 언론계 등에 몸담고 있는 내부자들을 통해서 사회 깊숙이 뿌리 박힌
권력자들의 부패상을 세밀하게 포착해내고 있죠. 다만 차이는 원작이 시사 만화의 느낌이 강했다면 영화는 누아르의 색채를 띤 스릴러 영화로 완성됐다는 점입니다. 네. 어떤 내용의 영화인가요? 네, 그 신문사의 유명 논설 주간 이강희는 정재계 언론의 유착 관계를 이용해서 국회의원 장필호를 유력 대선 후보로 만듭니다. 네. 조폭 출신의 그 정치 깡패 안상구는 이강희의 뒷일을 돕다가 비자금 파일을 빼돌리게 되고요. 이 사실이 들켜 응징을 당하고 내버려집니다. 한편 출중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등에 업은 것이 없어서 승진의 문턱에서 늘 좌절만 하던 우장훈 검사가 있는데요. 우장훈 검사는 안상구에게 접근해 비자금 파일에 행방을 줬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원하는 안상구와 성공과 정의를 원하는 우장훈이 이강희를 상대로 거대한 게임의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네, 줄거리는 이렇다고 하고요. 이 내부자들의 두 주연 배우죠. 이병헌 씨, 조승우 씨, 이 두 명배우의 케미 또한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 두 배우 어떨까요? 호흡이 좀 좋던가요? 네, 사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데 네. 그 배우 조승우 씨와 이병헌 씨의 연기는 역시 명불허전이었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랐네요. 네. 실망이 컸다는 얘기인 줄 알고. 네. 네, 그 우민우 감독은 그 조폭 캐릭터의 뻔한 그 이미지가 싫어서 유해성을 안겨줄 수 있는 배우를 캐스팅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병헌 씨에게 러브콜을 보냈고요. 이병헌 씨 역시 이제껏 도전해보지 못한 캐릭터라서 흔쾌히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네. 전라도 사투리를 굉장히 걸쭉하게 쓰고요. 굉장히 속물적이고 좀 경박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이병헌 씨의 모습이 관객들에겐 꽤 낯설고 신선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조승우 씨는요? 예, 그렇죠. 군대를 제대한 뒤에는 영화보다는 그 뮤지컬 무대에 더 자주 섰던 배우인데요. 네, 그랬었어요. 그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도 3번의 거절 끝에 출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영화 마라톤과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때도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 내부자들의 우장훈 캐릭터가 이거는 내 능력 밖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작품이라고 하네요. 오랜만에 무대가 아닌 스크린에서 만나는 조승우 씨의 모습이 상당히 반갑습니다. 네. 조승우 씨가 마라톤 할 때도 3번 거절했었다고요. 네. 아마 캐릭터 보면은 이건 내가 연기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잘 해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내부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제 개봉을 했죠. 남자가 봐도 멋진 이 두 배우의 조합 극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 내부자들이었고요. 금주의 개봉 신작 두 번째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네,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소설을 영화화한 헝거게임 시리즈가 긴 여정의 끝을 맞았습니다. 네. 총 4부작으로 제작된 헝거게임 시리즈의 마지막 편 헝거게임 더 파이널이 개봉을 합니다. 영 어덜트 소설, 즉 청소년과 20대 초반을 대상으로 삼는 소설을 말하는데요. 그 영 어덜트 소설을 영화화해서 크게 성공한 작품으로는 대표적으로 해리포터 시리즈와 트와일라이트 시리즈가 있습니다. 헝거게임은 언급한 두 시리즈보다 그 한층 진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네. 시리즈만의 개성을 끝까지 잃지 않으면서 영화 팬들은 물론이고 원작의 팬들까지도 사랑받게 된 작품입니다. 네. 네, 이렇게 헝거 게임처럼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 영화들은 이렇게 파이널부터도 왠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왠지 더 파이널 그 기대하게 후 돼요. 뭐 이렇게 해서 다음 편이 또 나올 것 같아서 네. 계속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 시리즈 다 챙겨 보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 주인공이죠. 여전사 캣니스가 혁명의 상징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헝거게임 더 파이널에서는 캣니스가 과연 어떤 운명과 마주하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네.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헝거게임 더 파이널은 그 두 번의 생존 경쟁 헝거게임을 치르고 살아남은 캣니스가 독재국가 파넴의 스노우 대통령과 마지막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연합군인 13구역 군단에 합류한 캣니스는 최정예 요원들과 함께 파넴의 수도 캐피톨에 입성합니다. 물론 캐피톨에는 혁명군의 진입을 막는 각종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헝거게임을 하듯이 캣니스 일행은 그 함정을 돌파해서 대통령 궁으로 향합니다. 헝거게임 시리즈는 그간 다른 판타지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과감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혁명의 선봉에 서게 되는 여전사를 당당히 주인공으로 내세웠고요. 주인공들 사이에 달콤한 로맨스라든지 삼각관계 같은 건 없습니다. 네. 거기에 미디어의 기능과 태도라든지 셀러브리티에 열광하는 대중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진짜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같은 질문도 던집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무겁기만 한 영화는 아닙니다. 네. 예, 판타지 액션 영화로서의 재미도 충분한 영화고요. 이번 기회에 4편의 헝거게임 시리즈를 정주행해 보시거나 원작 소설까지 정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시간씩만 잡아도 8시간. 그렇게 되네요. 네. 이 영화 결말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캣니스가 독재국가 파넴과 어떻게 싸워서 어떤 결말을 맺을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주의 개봉 신작 2작품 알아봤고요. 이번 코너는 이 영화 속의 서울의 다양한 모습 확인해 보는 시간이죠. 영화가 사랑한 서울입니다. 오늘은 어떤 작품에서 서울의 모습 발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공교롭게도 오늘은 그 원작이 있는 영화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도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여왕으로 불리는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 화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이 영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요. 네. 며칠 전에 케이블 TV에서 한번 또 하더라고요. 그랬나요? 예, 네. 또 넋을 놓고 제가 봤는데 김민희 씨 나오는 영화잖아요. 네.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타인의 인생을 훔쳐서 대신 살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문호와 선영은 결혼을 한 달 앞둔 커플인데요. 어느 날 약혼녀 선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문호는 선영을 찾기 위해서 전직 강력계 형사인 사촌형 종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선영이란 여자는 없었던 겁니다. 선영의 이름도 나이도 모든 게 가짜였습니다. 종근은 선영이 사라진 게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고 직감을 하고요. 그녀에 관해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인생을 훔친다는 한 줄 설정에서 시작한 원작은 결국 신용 불량과 개인 파산 같은 일본 사회에 잠재한 문제들을 건드리는 데까지 나간 작품이었죠. 네, 아무래도 사라진 약혼녀를 찾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보니까 이 선영이 거주한 공간이라든지 뭔가 그 동선에 따라서 장소 이동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 화차 속의 서울의 공간 어디를 비출 수 있을까요? 저는 워낙 마지막 시퀀스가 강력해서 용산역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많은 서씨도 그렇군요. 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 제작진들은 서울을 비롯해서 충청도와 경상도 전국 일대를 돌면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공간만 해도 40여 곳에 이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공간이 등장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그 용산구 주민들이 아마 화차를 보셨으면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섬뜩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약간 스포일러를 약간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선영의 삶을 훔쳐 살게 되는 여성, 그러니까 김민희 씨가 연기하는 인물은 차경선이라는 여성입니다. 경선이 서울에서 처음 정착한 곳이 용산이죠. 그 선영의 하숙집, 나중에 경선이 살게 되는 하숙집은 1인 가구 단독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용산구 청파동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주택가 골목길은 마치 선영과 경선의 굴곡진 인생을 보여주는 듯도 한데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이죠. 말씀하신 경선과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된 문호와 종근이 용산역에서 맞닥뜨립니다. 대형마트와 쇼핑몰이 연결된 용산역의 전경과 용산역 광장이 등장하는데요. 세 사람은 이 공간을 마구 누비면서 도주하고 또 서로를 쫓습니다. 결국엔 용산역에서 주인공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냥 마땅히 찍을 만한 역을 찾다가 용산역을 고른 건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장소를 섭외하면서 되게 고심이 많았을 것 같았어요. 네. 그 용산이란 공간이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캐릭터와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때 용산은 미군 부대와 사창가 그리고 빈민촌이 형성됐던 동네였잖아요. 그러다가 전자상가가 들어서고 미군 부대가 철수하고 대형 쇼핑몰이 딸린 새로운 용산 역사가 지어지고 또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그 지금의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화차는 공교롭게도 용산에서 시작해서 용산에서 끝나는 영화인데요. 사연 많은 한 여인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을 은유하는 동네로서 훌륭한 로케이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용산에서 시작해서 돌아 다시 용산으로 정말 섬뜩했던 결말이었던 영화로 기억이 되는데요. 기자님 말씀대로 정말 용산과 여주인공의 분위기가 잘 어울렸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영화 제목을 용산화차라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와 함께 영화 소식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